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준창입니다. 12월에 시행되었지만 2023학년도 11월 전국 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올 한 해 통합사회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온라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오프라인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기말고사가 보통 끝난 다음에 학력평가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풀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통합사회 학력평가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이런 이유일 겁니다.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틀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복구시키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문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교사가 제시한 관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관점 4가지네요. 보자고요. 자,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 여행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말했기 때문에 요 A라는 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 볼게요. 현지 문화와 지리적 특성, 지역별, 이렇게 지역 지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B라는 것은 공간적 관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 갑니다. 공정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해서 조사한다.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회적 관점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D 갑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 알아보겠다. 존중하겠습니다. 윤리적 관점이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4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요 4가지를 갖다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통합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날 건데 우리 장님한테 코끼리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네. 코끼리라고 믿어주시고 알겠죠? 오케이. 이 코끼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상아를 만지라 하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요 꼬리를 만져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집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느낀 관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꼬리 만진 사람은 새끼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만진 사람은 무 같습니다. 요렇거든요. 결국에는 한 부분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통합적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과 관련된 것이 분명히 선택지로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입니다. 시간적 관점은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윤리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A 시간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1번 탈락이고, B 갑니다. 위치, 장소, 공간적 맥락을 중시하겠다. 너는 B 공간적 관점 정답이구나. 이렇게 주는 것이고, C 갑니다. 사회 현상을 시간 흐름 속에서 이해하겠다. 시간적 관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 구조, 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회적 관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A에서 D 관점 중 하나의 관점만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틀린 답이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2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어떤 문화권의 특징을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권을 지도와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역시나 여기 나오네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어를 쓸 것이고요.
그리고 혼혈이라는 키워드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잉카 문명까지 우리가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구분할 때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 중에서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것이 기후와 지형인데 포인트가 되는 거 지형 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요 위쪽에 있는 것이 사하라 사막이었고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남쪽이 아프리카 문화권, 그래서 A는 아프리카 문화권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건조 문화권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 다른 말로 동부아시아라고 표현된 교과서도 있을 것이고 D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가 라틴 아메리카죠. 하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할 때 강 하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강이 뭐다? 리오 그란데 강이었죠. 그래서 리오 그란데 강 이남 이렇게까지 키워드가 주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E가 되겠죠. 정답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5번. 그래서 2번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인권을 헌법을 토대로 보장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요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이 기본권에 있어가지고 시험 출제 포인트의 가장 핵심은 뭐에 일단이냐? 요 소극적 권리이냐? 아니면은 적극적 권리이냐? 요걸 기준 잡아서 먼저 기억하자고 했어요. 이게 대전제다. 그러면 소극적 권리는 한 가지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자유권이었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자유권과 관련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요 문구는 자유권입니다. 라고 배웠던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제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사회권. 맞죠? 그 다음에 또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구제를 청원합니다. 요구하는 거죠. 청원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권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쭉 보니까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시적 모임을 가지겠대요. 결사를 하겠다. 자유권이네. 그래서 이 문제의 밑줄 친 권리는 자유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다라고 하는데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시위도 할 수 있겠지만 억울함을 구원해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다. 역시 정답은 이렇게 대전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답 2번이고 바이마르 헌법 기억납니까? 독일의 헌법이었다. 과거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이라서 교과서에서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다?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다운 삶, 제발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사회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나한테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정권 이렇게 부르죠. 참여하겠습니다. 정치에. 그리고 권력이다. 그래서 참정권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우리 이 인권 파트 진짜 어렵게 공부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떠나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쭉 딱 봐도 영어랑 같이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중요한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존엄감은 저급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이며 오케이 행복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결국에는 이 파트의 문제는 뭘 말하느냐? 행복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건데 그 조건 중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어야지만 행복하다 이러한 맥락도 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결국에는 존엄성과 행복의 연관성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으면 답일 것인데 한번 가볼게요. 1번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은 행복의 실현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성찰은 행복과 유관합니다. 그죠? 문장 자체가 틀렸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고요. 여기 나오네요. 존엄감을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4번 인간은 정신적 행복보다 육체적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No. 육체적 만족도 중요하지만 더 윗단계 정신적 만족도 중요하다. 됐죠? 감각적 쾌락이 충족되면 행복의 본질은 저절로 찾아진다. 4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어느 하나가 만족돼서는 안 되고 둘 다 만족돼야 된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밑줄 친 독감 백신 접종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한계가 뭐였죠? 시장 실패였어요. 시장 실패의 사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가 독과점 문제였어요. 자유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있는 이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면 소수의 기업이 특정 상품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합쳐서 독과점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다?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공공재라는 것이 공급할 때 부족한 현상, 공공재 부족 현상 아니면 빈부격차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장 실패의 사례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봐봐요. 독감 백신 접종은 독감에 걸릴 확률을 현저히 줄이거나 걸리더라도 큰 증상 없이 지나가게 해준대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백신을 접종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주변에 백신 미접종자는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데 효과가 있다. 결국에는 뭐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독감 백신 접종에 해당 사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긍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외부 경제의 사례가 될 것이고 이 외부 경제의 반대가 외부 불경제다라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거니까 시장 실패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 사례가 맞죠. 왜? 이 외부 경제도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외부 효과에 속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경제의 문제는 뭐냐? 사회에 적정량이 있을 거예요. 적정량. 이 적정량보다 적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적게 생산되거나 또는 소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인 경우는 뭐냐? 적정량보다 많게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소비가 된다. 그래서 둘 다 시장 실패의 사례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외부 효과와 관련된 거 한번 가볼게요. 독점 시장에서 거래된다. 외부 효과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이것도 뭐다? 독과점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 나오네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소비된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 요거 특징을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비배제성이라 그러죠. 돈 내지 않았는데도 보다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특징 중에 하나. 5번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비경합성이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5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 둘 다 공공재의 특징이구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뉴욕 월가는 월가 이런 걸 딱 보니까 세계 도시구나 라는 감이 와야 돼요. 이 뉴욕이 대표적인 세계 도시인데 우리 기억납니까? 이 뉴욕은 이제 세계 도시 중에서도 최상의 도시에 해당한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치와 관련해서 국제연합의 본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월스트리트라고 해서 월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경제 중심지가 있고 타임스 스퀘어라고 해서 문화 중심지까지 있는 세계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 뉴욕은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온 가라고 했죠. 요 가에는 세계 도시구나 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뉴욕은 1970년대 경제 불황으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I love 뉴욕 요걸 보았을 때 이거 선생님이 지역화 전략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다? 지역 브랜드화다. 오케이? 그러면 이 지역 브랜드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상위 범주를 보면 바로 지역화 전략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이 왜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계화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다 잡아먹어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지역화다라고 하면서 지역화 전략 배웠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역 브랜드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앞에 지명을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1호는 참고로 보성 녹차였고요.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상징적인 건물을 이용해서 지역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지역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가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나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나에 들어갈 것은 지역화할 것이고 가에는 세계도시가 들어가겠다. 정답 어디 갔을까? 1번 딱 주면 되겠네요. 됐죠? 문화 획일화를 봤을 때 시험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획일화의 반대말을 알고 있느냐예요. 획일화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뜻이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문화의 다양화죠. 그래서 요 맥락 잡으셔야 되고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라고 하는데 현지의 특성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 라면 회사가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진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이슬람교를 믿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뭘 해요?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러면 라면에 돼지고기 재료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현지화 전략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태도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쿠리치바라는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 원통형 환승이라고 해서 자연을 고려한 생태도시, 알겠죠? 자연을 고려한 도시가 생태도시가 될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됐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굿.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는 통합사회 학습지의 일부이다. 정답 스티커를 옳게 붙인 답안을 고르면 이라고 하는데 쓱 볼까요? 자, 지도가 나오네. 지도 가나 시기의 우리나라 도시 분포 및 도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단 가나는 1970년하고 2020년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도시화는 점차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도시 인구가 여기 수도권에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어요. 그랬을 때 가, 나 각각 몇 년대냐라고 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가볼게요.
가는 나보다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화율 곡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질 거잖아요. 도시화율 곡선. 그래서 이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뭐였느냐? 전체 인구분의 도시 거주 인구의 비율을 갖다가 도시화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높다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고 나가 가보다 도시화율이 높으니까 첫 번째 들어갈 것은 X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나봅니다. 나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하나 더 잡아야 되죠. 자, 우리 이 산업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 산업화가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2차 공업을 거치고 3차 서비스업으로 오게 되면서 공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형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와 도시화는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도시화가 많이 될수록 3차 산업이 발달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가보다 도시 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부가 땅값이 비싸요? 주변이 비싸요? 더 쉽게 갈까요? 도시가 땅값 비싸요? 농촌이 비싸요? 도시가 비싸죠. 그래서 이 비싼 토지를 갖다가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토지의 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층 건물이 도시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 더 최신이니까 맞는 말이다. 정답이 되는 것은 XOO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XOO 어디 갔을까?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XOO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갑니다. 밑주신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잘 잡고 있을 거예요. 평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겁니다.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소극적 평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적극적 평화입니다. 됐죠? 이랬을 때 이 소극적 평화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이거였죠.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입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그러면 소극적 평화가 실현되었다라 그래요. 하지만 이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이 소극적 평화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훗날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뭐였느냐?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구조적 폭력과 그 다음에 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빈곤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제거된 것이 적극적 평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입니다. 소극적 평화의 실현은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니은 갑니다. 적극적 평화는 경제적 착취와 빈곤이 제거된 상태, 구조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에 포함합니다. 디귿 갑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지향한다. 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요, 니은 적극적 평화 없이 소극적 평화로만 달성 가능하다? No,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니은과 디귿 어디 갔을까?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쭉 보려고 했는데 잠깐 사례가 걸려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 네. 다시 보면은 여기 16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근로기준 10개명에 보면은 뭐라 나오느냐? 만 15세가 넘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거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 동의서.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이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이 되었으면은 포인트 또 있죠. 뭐냐? 근로계약서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님하고 쓸게. No,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최저시급입니다. 너는 성인보다 힘 약하잖아. 그래서 일하는 양이 적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기본 시급보다 적게 받아. 안 됩니다. 최저시급은 성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되죠? 오케이? 세 번째,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봤을 때 1일은 몇 시간? 7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총 35시간 나올 거예요. 7호 35. 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 근로자하고 사업장이 합의할 경우에는 초과 가능. 초과 근무 가능이죠. 오케이? 언제? 합의할 경우. 합의 시. 하면 합의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1일 1시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하면은 5시간이죠. 그래서 일주일 5시간. 초과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보통 시험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요 근로시간을 보고 적정 시간이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따져야 되느냐? 휴게 시간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휴게 시간에 조건이 있죠. 만약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30분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휴게 시간을.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근무한다 라고 했을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아마 답 나올 겁니다. 한번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은 16세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No. 부모님 동의서뿐만 아니라 나이 증명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갑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1시부터 9시네요. 오케이? 하면 총 이게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시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1시예요. 그리고 여기 21시입니다. 하면 대칭되는 게 여기가 7시네요. 7시. 9시고. 하면 6시간, 7시간, 8시간. 선생님, 8시간이니까 요 7시간 초과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휴게 시간은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7시간을 근무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번이 답이 될 것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근로계약대로 시간당 9,000원의 임금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라고 하죠. 9,620원하고 똑같이 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이 합의하면 연장 근로 가능합니다. 1일 1시간, 일주일 5시간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잡아 주셔야 된다. 정답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10번 문제 갑니다. 가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문화 변동의 양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셋 중에 하나를 묻는 것이구나. 첫 번째, 두 개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겠습니다. 문화 병존의 사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가 들어왔는데 동화가 되어서 없어지네요. 문화 동화 현상. 세 번째가 두 문화의 특성이 만나서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문화 융합.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것은 공존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 병존의 사례가 가구나라는 거 잡으시고요. 그렇죠? 나에 보니까 수리남에는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 출신의 이민자가 많대요. 그래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음악 양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3의 문화가 나왔던 요거 문화 융합이 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아니고 문화 병존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가에서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금 요 세 가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전파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문화가 접해서 변화할 거예요. 문화 접변이라고 할 것이고, 이 문화 접변의 결과가 문화 병존 동화 융합입니다. 그래서 발견은 안 된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화 동화. 나에는 문화 동화라고 하는데 융합이니까 틀린 것이고, 4번 나에는 가에서와 달리 간접 전파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나 한번 볼까요? 나에 보면은 나오네요. 여러 지역 출신의 이민자. 사람이 직접 갔기 때문에 직접 전파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직접 전파가 될 것이고, 5번 나 문화 융합에서는 병존에서와 달리 새로 창조된 문화 요소가 나타난다. 문화 융합이니까 정답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자, 오케이. 보니까 여기에 유럽 땅이 하나 있네요. 유럽 땅에. 그리고 아프리카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유럽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가 될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 이것은 비교적 선진국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요 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이 위치 보니까 영국인 것 같은데, 영국이죠. 영국. 오케이. 그 다음에 나 보니까 아프리카네요. 그러면 이 인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포인트가 이거죠. 선진국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하고 구분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하는데 중위 연령이 뭐예요?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 0세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중간 딱 끊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비교적 기대 수명이 높기 때문에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습니다. 낮은 게 아니고 높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2번 선진국 가,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정답 2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앞에 자료 한번 볼까요? 자, 면적 보일 겁니다. 이 면적에서 봤을 때 사람이 몇 명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점이 총인구라고 했어요. 점 보니까 진짜 많다. 100만, 1000만, 6천만 명 정도 사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3천만 정도 사네요. 결국에는 땅 면적은 여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적게 사니까 인구 밀도는 가가 높네요. 오케이? 그래서 인구 밀도는 가가 높다. 그래서 틀린 거. 그다음에 4번 나는 가보다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자, 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인구 과잉 문제가 나타나죠. 인구 과잉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주어진 땅에서 나는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자원으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힘, 인구 부양력이 있을 건데
이 인구 부양력을 초과해서 사람들을 많이 낳아요. 출산율이 높으니까. 반면에 이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것은 나는 가보다 출산 장려가 아니고 필요한 것은 요 가에 해당할 것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5번 가는 유럽, 나는 아프리카니까 틀린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교통 발달, 정보화.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의 파트가 될 것인데 기억은 교통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갈게요.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 범위가 확대되죠. 그래서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범위 넓어질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이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생태 환경의 변화,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로를 닦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교통로 건설에 따른 야생동물 이동 통로 단절이 있다. 이게 문제점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생태 통로잖아요. 오케이? 우리 부모님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아직까지보다 나무가 이렇게 웅성하게 있을 거예요. 요 통로가 바로 생태 통로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래서 어플로 이제 물건 사는 걸 말하죠. 소비 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약화된 거죠. 제약은 약화된 것이다. 그래서 틀린 말. 그 다음에 리을 갑니다. 정보화로 다양한 문제. 뭐가 있을까?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도 있을 수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리을, 리을 주면 되겠네. 어디 갔을까? 4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대본의 일부이다. 밑주신 이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사막이다, 낙타다, 누가 봐도 건조기후 지역이다.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습니다. 오케이,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의복도 보니까 햇볕 강하고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온몸을 감싸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오케이? 굿. 그러면 건조기후 가겠습니다. 이 건조한 곳에서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막과 초원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사막을 걷다 보면은 보이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오아시스. 그래서 오아시스를 이용해서 오아시스 농업이 과거에 발달했다. 됐죠? 그리고 대표적인 작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대추 야자였죠. 요거는 열대기후에서 나는 작물 카사바, 얌하고 꼭 비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오아시스 주변에 대추 야차 Of course you're absolutely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술록이라고 하는데 술록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 술록이야말로 뭐다? 눈 위에서 빨리 달리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한대기후다. 그 다음에 3번 여름이 고온다습하여 벼농사가 활발한다 라고 하는데 이 벼농사가 활발한 지역은 대부분 온대기후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 벼농사의 포인트는 온대일 수도 있고 열대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벼농사가 활발하려면은 여름이 고온다습한 뭐다? 계절풍이 불어줘야 돼요. 계절풍.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풍부한 침엽수림을 해서 통나무집을 짓습니까? 타이가라고 불리는 냉대기후 지역의 통나무들. 그 다음에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고산가옥을 짓습니까? 열대기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산가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고산가옥은 열대기후하고 한대기후 둘 다 나타난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다.
열대 기후는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막기 위해서다 라는 교과서도 있고 열기, 습기, 해충 방지까지 들어가는 교과서도 있고 하지만 한대 기후는 뭐냐 항상 얼어 있다가 한대 기후도 여름이 있습니다. 그 여름철이 되었을 때 땅이 녹아내리면서 집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고산가옥을 짓는다라는 거 우리가 잡았던 포인트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요. 14번 갑니다. 표는 자산관리 원칙 A에서 C를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라 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된다? 돈을 안 써야 되거든요. 돈을 안 수유. 맞죠? 안 수유다. 그래서 안전성이고 수익성이고 유동성이다. 그렇죠? 안정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원금 손실 안 되는 정도를 말할 것이고 수익성도 직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익이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이들은 상반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이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환금성이라고도 주기 때문에 좀 직관적일 수 있는데 유동성이 뭐냐? 현금화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이죠. 현금화. 되죠? 그러면 여기 봤을 때 A는 원금 보전되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A가 안전성이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B니까 B가 유동성이고 수익 기대할 수 정도니까 수익성이 C가 되겠다라는 게 나오네요. 한번 가겠습니다. A는 유동성 아니고요. 안정성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은 C 어디 갔어? 수익성도 높다라고 하는데 수익성은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금, 채권, 주식 이걸 갖다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보다 B 유동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예금 중에서 우리가 요거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요구불 예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갖고 다니는 체크카드. 내가 돈 필요해요. ATM기에 딱 넣어가지고 10,000원 주세요 하면서 10,000원 딱 클릭하는 순간에 바로 10,000원 나오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요. 주식은 예금보다 A, B가 모두 낮다라고 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예금, 채권에 비해서. 하지만 안전성 낮습니다. 맞는 말이고 유동성도 요구불 예금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모두 낮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다. 달아.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갑의 입장에서 문제 속 A국에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갑 보니까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유기적 관계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것은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으로서 이 갑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생태 중심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생태 중심주의의 오답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 중심주의죠. 그리고 기준치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자연을 갖다가 생태 중심주의는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할 것이고 이에 맞서는 인간 중심주의는요. 자연 환경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문제 상황에 있어요. A국은 심해 채굴을 허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래요. 쭉 보니까 핵심 강물을 얻기 위해 심해 채굴을 찬성해야 할지 아니면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반대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반대해야 되죠. 왜? 생태가 중요하니까. 갑니다. 1번 인간과 세양 생태계가 분리된 존재. 이거는 독립된 존재다 해서 인간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주의고요. 그 다음에 2번
심해 채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효용만을 고려하세요. 이거 인간 중심주의고요. 3번 해양 생태계의 본래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 중시합니까? 이것도 인간 중심주의고요. 4번 심해 채굴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미칠 부작용을 무시하세요. 뭐야? 인간 중심주의죠. 그 다음에 5번 인간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정답 5번이네요. 됐죠? 오케이. 좋았고. 자,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하는데 so easy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갑국과 을국이 쌀과 물고기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라는 것은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표를 봤을 때 우리는 해석 한번 해봐야 되죠. 자, 갑국, 을국 중에 쌀 생산에 더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갑국입니다. 해석합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서 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도 보니까 더 적은 인원이 들어가네요. 결론은 갑국은 을국에 비해 물고기 생산에 있어서도 절대 우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 우위가 있을 때 국제 무역, 그러니까 분업과 교역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비교 우위를 따져봐야 되죠. 비교 우위를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따질 것인데 보자고요. 자, 갑국이 5명으로 쌀 만들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물고기인데 물고기라는 것은 10명 있어야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쌀 지금 할 때 5명의 인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물고기 10분의 5마리를 포기할 것이고요. 반대로 갑국가입니다. 10명으로 물고기 만들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쌀. 얼마를 포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쌀은 5명 있어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나한테는 10명의 인원이 있다. 그래서 쌀 한 단위.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0단위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네요. 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으로 쌀 만드는 걸 선택했다는 것은 물고기 포기한 것인데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15명이다. 반대로 쌀 같은 경우에도 15명 필요한데 나한테 15명이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적은 쪽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갑, 을국 비교해 볼게요. 쌀에 있어가지고 기회비용이 적은 것은 갑국입니다. 결국에는 이 갑국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고 둘이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이 적은 것은 을국입니다. 을국은 물고기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볼게요. 을국은 쌀과 물고기 생산에 대해 모두 절대 우위 NO. 되죠?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은 갑국이었습니다. 니은 갑국의 물고기 한 단위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단위다 라고 하는데 가볼까요? 쌀 한 단위에 대해서는 쌀 한 단위에 대해서는 물고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물고기 한 단위 맞죠? 물고기 한 단위에서는 쌀 2단위다. 맞는 말이네.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갑니다. 물고기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물고기 했을 때는 을국이 갑국보다 큽니까? 작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땡. 그 다음에 리을 갑국은 쌀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진다. 갑국은 쌀의 비교 우위입니다. 맞는 말.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오케이. 선생님하고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제가 이 글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영상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링크로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요주는 발효되어 시큼한 향과 맛이 나는 데다가 가죽 냄새도 배어 있어 서양인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 세계 10대 혐오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마요주는 물이 귀하고 음식이 상하기 쉬운 환경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 나름의 생존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 자체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 이해 태도 중에서 이해하는 것은 뭐다? 문화 상대주의다. 이 문화 상대주의를 봤을 때 시험 출제 포인트 바로 떠올라야 되죠. 이거랑 혹시 문화 절대주의와 비교가 됩니까? 이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 문화가 짱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를 할 것이고 자문화 중심주의. 그 다음에 다른 문화가 짱이에요. 문화 사대주의죠. 오케이? 이 사대주의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길 사자에 큰 대자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된다. 되죠? 결국에는 문화 상대주의 옳은 거 갑니다.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볼 거예요. 평가를 했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 절대주의다. 되죠? 그 다음에 2번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 이것은 문화 절대주의 중에서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할 것이고 3번 자문화보다 타문화가 우월하다고 믿습니까?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까? 문화 사대주의죠. 다른 문화를 떠받들다 보니까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문화 상대주의. 정답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성장 중심 개발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우린 배웠어요. 성장 거점 개발. 그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만들 거예요. 개발할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나오네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무슨 문제? 공간 불평등 문제가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니 가에 들어갈 주제는 뭐가 될까? 공간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가 찾으러 갑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니고요. 인구 문제고 다문화 사회 갈등에서도 뭐다? 이것도 아니고요. 시장 경제 아니고 과시소비 아닙니다. 되죠? 정답은 1번이네요. 오케이. 굿.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가의 갑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쓱 보니까 자 보니까 갑은 각자의 삶의 방식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오케이. 요걸 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자유주의죠. 정의관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갑이죠. 갑. 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읽어보자고요. 각자의 삶의 방식은 소속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 결국에는 뭐다? 이것은 뭐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할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것은 뭐가 아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같은 경우에도 집단주의와 구분돼야 되죠.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집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비판하는 것이 A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B가 될 것인데 한번 가볼게요. A. 갑이 비판합니다.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규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 아닙니다.
공동체는 중립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되죠? 3번 개인의 공동체가 권장하는 미덕을 합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4번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됨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 공동체 좀 생각해라. 정답 4번이고요.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공동체를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의 입장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환경 문제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가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여행지. 쭉 보니까 포인트 나오네요. 해수면 상승이다. 되죠? 백화 현상까지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가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요? 오케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개화 시기,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 서리가 내리는 날은 감소할 것이고, 냉대림, 냉대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의 분포 면적은 좁아질 것이고, 여름은 길어질 것이고 겨울은 짧아질 것이고, 열대성 질병 발병률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되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전 범위에 해당하는 통합사회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력평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마지막 학력평가고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2로 올라갔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단원을 봤을 때 나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성적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셔서요, 한국사를 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오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사가 없는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다시 찾아오시면은 제가 한국사만큼은 틀림없이 안정적인 등급 확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고2, 고3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창이었습니다.